이 망할 여편네가 이 시간에 어디를 돌아다닌 거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또 시작이구나. 술 취한 그의 목소리에서 평소보다 더 큰 분노가 느껴졌다. 저의 수업이 있어서. 내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작게 떨렸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뭐, 서예. 이 나이에 글씨나 쓰고 망할 것. 테이블 위의 화분이 바닥으로 날아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48년. 이런 밤들이 쌓여 어느덧 반세기가 되어간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는 술에 취해 돌아왔고, 곧 이 집안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깨진 화분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 스트레스로 마시는 술이었다. 대기업 건설사 임원이라는 자리가 결코 쉽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를 이해하려 했고,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믿었다. 하지만 10년 전 은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술자리,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말투와 행동들. 처음에는 막내딸이 시집가고 둘만 남게 된 빈둥지 증후군 때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알코올 의존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화분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손가락이 베어 병원에 다녀왔지만 그는 그저 자신의 술버릇을 합리화할 뿐이었다. 내 나이 73. 평생을 교단에 서며 반듯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치욕을 견뎌야 한다는 게 서글펐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참담한 적이 있었을까? 며칠 전 복지관에서 만난 김상담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선생님, 나이가 들었다고 불행한 삶을 견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써내려갔다. 남편의 만취와 폭력, 그리고 내 눈물로 얼룩진 하루하루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을.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남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단다. 과거 비리 건으로 재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다. 순간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최근 남편의 불안한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사 임원의 명성 뒤에 숨겨진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서는 골아 떨어진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폭언, 폭행, 위협.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당신, 이제 그만 술을 끊는 게 어떨까요? 남편의 눈이 번뜩였고 다음 순간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손찌검.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흐르는 눈물을 참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오늘부터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것이 나의 작은 저항의 시작이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 창밖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단풍이 물들듯 내 인생도 이제 새로운 색으로 물들 때가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서랍 속 일기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은 73세 강미래의 이야기를.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단풍이 물든 거리를 걸으며 김상담사와 나눈 대화를 곱씹었다.
상담실에서 보낸 1시간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김 상담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48년 동안 나는 늘 내 탓을 했다. 남편의 술버릇이 심해진 것도, 폭력이 잦아진 것도 모두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였다.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날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안에서 남편과 누군가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였다. 박상무. 이러지 마세요. 검찰에서 다 밝혀낼 거예요. 그때 비자금 조성한 거. 시끄러워! 이들이 뭘 안다고! 쨍그랑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새빨개진 얼굴로 뛰쳐나왔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지나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평소와 다른 불안감이 감지됐다. 여보, 들어왔어. 아까 그건 오해야. 옛날 회사 후배가 술 한잔 하자고 들렀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술에 취해서가 아니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말없이 깨진 유리컵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소파에서 골아떨어진 남편의 주머니에서 자꾸 진동 소리가 울려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박상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비자금 관련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부터 소문으로만 들리던 비자금 사건.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이었던 걸까?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전화가 올 때마다 안절부절 못했다. 과거 동료들이 찾아오는 일도 잦아졌다. 그때마다 거실은 고성과 욕설로 가득했다.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조심스레 물었다. 남편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다. 내가 알게 뭐야! 여자가 사회적인 일에 참견하지 마! 소주병이 벽을 향해 날아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피했지만 유리 파편이 발등을 스쳤다. 그날 밤 복지관 김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은 혼자 견딜 수 없었다.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도,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도 말하고 싶었다. 선생님,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폭행 장면을 녹음하고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사의 조언대로 나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녹음하고 멍든 자국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폭력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일주일 후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모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보도였다. 회사 이름은 익명 처리되어 있었지만 남편이 일했던 곳이 틀림없었다. 박준호 전 상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음 순간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망했다.
이제 다 망했어. 남편은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캐비닛에서 술병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부터 남편은 아예 술에 절어 살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전화가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대요. 과거 횡령 사실도 드러났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는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48년간 지켜온 가정의 평화가 어쩌면 거짓된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랍을 열어 복지관에서 받은 황혼 이혼 안내문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늘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한 줄을 더한다. 오늘 나는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48년 동안 나는 그저 남편이라는 허상을 믿으며 살아왔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는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추석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다.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남편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밤마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집안 물건들을 던지는 일이 잦아졌다. 그날도 나는 남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예지와 준우가 달려와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아들 내외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명절 인사를 온 것이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주방을 가득 메웠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 이번에 제가 1등 했다고요. 선생님이. 예지의 수다를 듣고 있자니 잠시나마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며느리는 내가 끓인 미역국 맛이 일품이라며 연신 칭찬했고 아들은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어머니, 아버지 일로 많이 힘드시죠?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식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할머니, 나 화장실. 준우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혼자 일어났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취한 모습이었다. 이 조그만 놈이 왜 할아버지 앞을 막고 서 있어? 순식간이었다. 현관에서 마주친 손주를 향해 남편이 손을 뻗었다. 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순간 아이의 작은 몸이 벽에 부딪혔다. 비명과 함께 준우가 바닥에 쓰러졌다. 아버님, 왜 애한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들이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며느리는 울고 있는 준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예지도 겁에 질려 어머니 뒤를 따랐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48년 동안 나만 참아왔던 고통이 이제는 무고한 손주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술도 그만 드시고. 시끄러워! 이놈이 감히 아버지한테! 남편이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남편의 이성은 이미 술에 잠긴 지 오래였다. 아들과 남편이 뒤엉켜 싸우는 동안 나는 방에서 들리는 준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간 아들 내외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못 올 것 같아요. 준우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해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남편은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받은 이혼 상담 안내문과 함께 작은 여행용 가방이 있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김상담사의 번호를 눌렀다. 상담사님, 이제 결심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김상담사의 차분한 목소리. 선생님, 용기 내셨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추석을 앞둔 밤하늘에 드문드문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문득 며칠 전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자조 모임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이었다. 그때는 그저 부럽게만 들렸는데 이제는 그 용기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따라 펜이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 나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다. 내가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내 침묵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48년의 굴종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창밖으로 별빛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나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보았다. 이제 곧 떠오를 새벽을 기다리며 나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복지관이 연계해준 임시 거처로 향했다. 쌀쌀한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다. 손주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내린 결단이었다. 원룸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방 한 칸, 작은 주방, 욕실이 전부였지만 알코올 냄새도 폭력의 그림자도 없는 고요한 공간이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복지관에서 누군가 미리 놓고 간 듯했다. 작은 민들레 한 송이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짐을 풀면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문자도 수십 통이 와 있었다.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협박과 회유가 뒤섞인 내용일 것이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다. 침대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이혼 소송 관련 서류들이었다. 재산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국민연금 분할 신청서. 낯선 법률 용어들이 눈앞을 어지럽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남편 명의로 된 연금이 전부였다. 내 노후는 오롯이 그의 연금에 기대야 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48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망할 줄이야. 이혼하면 연금의 절반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그가 순순히 응할까?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근근히 모아둔 금액이 전부였다. 남편 모르게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었다. 이제부터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다. 더는 폭력의 그늘 아래서 살 수 없었다. 창밖으로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다.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초기 남편은 다정했다. 야근이 잦았지만 주말이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언제부터 술이 그의 전부가 되어버린 걸까? 책상 위에는 아들이 가져다 준 노트북이 놓여 있다. 인터넷 뉴스를 열었다. 남편이 일하던 회사의 비리 사건이 여전히 보도되고 있었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의 이름도 주요 피의자 중 하나로 거론됐다. 밤이 깊어갔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혼자만의 밤이
낯설었다. 귀를 찌르던 코 고는 소리도 술병 부딪히는 소리도 없는 정막. 이상하게도 이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48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일기장을 펼쳤다. 새로 산 일기장이었다. 이전 것들은 모두 남편 몰래 복지관 사물함에 보관해 두었다. 폭력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들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창가의 민들레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아스팔트 틈에서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처럼 나도 이제 내 삶의 꽃을 피워야 한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독립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건네준 자립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을 읽어보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노인 일자리 사업 안내, 법률 지원 제도까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공간이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렘이 느껴졌다. 내일이면 복지관에서 자조 모임이 있다. 나와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잠들기 전 일기장의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나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든다. 더 이상 현관문 소리에 놀라지 않아도 되는 밤. 이런 평화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창밖의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73세의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나의 봄날이 일주일이 지났다.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매일 아침 창가에 놓인 민들레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술버릇을 걱정할 필요도, 폭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나만의 시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다. 통장 잔고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내게 수입이란 게 있을 리 없었다. 국민연금 분할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당장의 생활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큰아들을 통해 들었다. 48년 세월을 함께 해온 남편을 홀로 두고 나온 것을 비난했다고 한다. 자식들 체면은 생각해보지 않았냐고. 이혼을 강행한다면 손주들 얼굴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했다. 밤이면 더욱 외로워졌다. 낮에는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달랬지만 어둠이 내리면 적막이 몰려왔다. 때로는 익숙했던 그 불편한 일상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4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습관이란 게 이런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남편이 과도한 음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간 수치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했다.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다.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망설였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 이제는 그의 인생이 아니다. 내게도 지켜야 할 새로운 삶이 있다. 그럼에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복지관 자조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새 삶을 시작했지만 남편의 소식에 흔들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좌절하고 주변의 시선에 움츠러드는 순간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서랍에서 지난 세월의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아이들의 돌잔치, 가족 여행. 언제부터 우리의 일상에 술이 스며들었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주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다. 준우가 할아버지에게 밀쳐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사진첩을 덮었다.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녹음된 폭언들, 폭행의 상처를 찍은 사진들, 병원 진단서까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이었던가. 텅 빈 원룸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다. 7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인 눈빛이 아니었다. 비록 흔들리고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창가의 민들레가 꽃잎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처럼 나의 흔들림도 새로운 단단함을 위한 과정일 것이다.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도 한 줄을 더한다. 오늘 나는 또다시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표시라는 것을.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나는 내 감정에 정직해지려 한다. 밤이 깊어갔다. 내일은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 가보기로 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 흔들리는 마음을 달래며 나는 또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났다. 첫 법정 기일을 하루 앞둔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48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남편과 마주하게 된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복지관 법률 상담사의 조언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폭행 동영상, 녹음된 폭언,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까지. 내 생애 가장 아픈 순간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는 서류 뭉치를 보며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다.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평생을 교단에 서며 한 번도 법원에 가본 적 없었는데 73세의 나이에 피고와 원고로 남편과 마주하게 될 줄이야. 법정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다. 2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술로 붓고 누렇게 변한 얼굴, 떨리는 손, 초점 잃은 눈빛. 한때는 당당하던 대기업 임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검찰 수사와 알코올 중독이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판사 앞에서 48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참았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을 위해 참았다. 하지만 폭력이 손주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증거를 하나씩 제출할 때마다 남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녹음된 폭언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는 고개를 푹 숙였다. 손주를 밀친 사건의 사진이 제시되자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검찰 수사 자료도 법원에 제출됐다. 회사 자금 횡령,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까지. 반듯한 가장이라고 믿었던 그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내가 알던 남편은 어쩌면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점심시간 법원 구내식당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옆자리에서는 젊은 부부가 이혼 조정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 나이였다면 과연 48년을 견뎠을까?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오후 재판에서는 자식들이 증인으로 섰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아버지 모습을 증언했다. 며느리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증언을 들으며 남편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비가 그치고 있었다.
창밖으로 무지개가 희미하게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만 같았다.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민들레는 어느새 흰 솜털을 피워내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저 홀씨들은 멀리 날아가 또 다른 곳에서 뿌리를 내릴 것이다. 나의 남은 인생도 저 민들레 홀씨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따라 펜이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 나는 법정에서 48년의 진실을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힘이 생겼다. 그것은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선언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내일은 복지관 자조 모임이 있는 날이다. 오늘의 경험을 다른 할머니들과 나누고 싶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 복지관에서 자조 모임을 이끌게 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매주 화요일 오후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오늘도 새로운 할머니가 찾아왔다. 왼쪽 눈가에 멍이 남아 있었다. 그 할머니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나의 과거가 떠올랐다. 그때 나도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조 모임은 단순한 모임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법률 상담을 도왔고 임시 거처를 찾는 일을 도왔으며 때로는 밤늦게 긴급 피난이 필요한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달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희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주 우리 모임의 김순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이혼 소송 중이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친척 집으로 피신했다가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참고 견디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날 밤 일기장에 쓴 글자 하나하나에 눈물이 떨어졌다. 김순자 할머니의 사건 이후 우리 모임은 더욱 결속력을 다졌다. 지역신문에서 취재를 요청해 왔을 때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가 나간 뒤 복지관으로 전화가 빗발쳤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었다. 나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분노하며 그리고 때로는 희망을 이야기하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고. 자조 모임은 이제 단순한 모임을 넘어 작은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다. 구청의 지원을 받아 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했고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님도 생겼다. 우리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졌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6개월 전 처음 모임에 왔던 박영자 할머니가 이혼 승소 소식을 전해왔다. 48년 만에 자유를 얻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6개월 전의 나를 보았다. 우리는 모두 박수를 치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창가의 민들레는 이제 많은 홀씨를 날려보냈다. 그 홀씨들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새로운 꽃을 피우듯 우리의 이야기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용기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커다란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어 일기를 쓴다. 오늘따라 펜이 무겁지 않다. 오늘도 한 명의 동료가 자유를 얻었다. 그의 눈물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우리의 작은 모임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탈출구가 되어준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든다. 내일도 우리는 모일 것이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함께 일어서는 법을 배우며 늦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알코올성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8년을 함께 한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망할 줄은 몰랐다.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았다. 그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 대신 근처 절에 들러 작은 기도를 올렸다. 한때는 다정했던 남편이자 자식들의 아버지였던 그를 위해 마지막까지 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의 생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벼웠다. 이제 이곳은 나의 제2의 집이 되었다. 매주 3번의 서예 강습, 2번의 자조 모임을 이끈다. 취미로 시작한 서예가 이제는 작은 수입도 되어 주었다. 자조 모임은 30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할머니들도 있다. 얼마 전에는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다. 황혼 이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질 줄은 몰랐다.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로 식구들과 식사를 했다. 큰딸과 며느리, 손주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집이 가장 좋다고 한다. 술 취한 할아버지가 무서워 숨어 있던 그날의 기억은 까마득히 잊혔는지 즐겁게 뛰어다니며 놀았다.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간 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식 날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에 우리가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삶이 이렇게 흘러갈 줄을. 사진 속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먼 추억이 되어버렸다. 창가의 민들레는 어느새 3번째 꽃을 피웠다. 첫 해에는 홀로 피었지만 이제는 여러 송이의 꽃이 함께 피어난다. 나의 삶도 그렇게 변했다. 혼자만의 싸움이었던 것이 이제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었다. 75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다. 더 이상 폭력의 그림자는 없다. 대신 작은 원룸에는 평화가 가득하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들이마시는 맑은 공기가 자유의 향기처럼 느껴진다. 오늘도 일기를 쓴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새 일기장이다. 더 이상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는 없다. 대신 소소한 일상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 오늘 그이의 마지막 소식을 들었다. 슬프지는 않았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73세의 나이에 시작한 반란이 내게 진정한 삶을 선물해 주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밤이 깊어간다. 내일은 또 다른 할머니가 자조 모임을 찾아온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들려주려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75세의 나이에도 봄은 찾아온다는 것을.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이 유난히 반짝인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